네, 안녕하세요. 2018년도 10월 고벤처 포럼 중국 IT 스타트업 동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제가 고벤처 포럼에 참석을 하지 못해서 일단 이렇게 영상으로 다시 소식을 전달하게 됐습니다. 다음에 기회가 있을 때 또 한번 찾아뵙고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오늘은 간략하게 몇 가지를 좀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저기 보이는 차량, 그 차량은 이제 띠리 주식과 같은 중국의 우버라고 할 수 있는 띠리 주식의 또 다른 버전이라고 할 수 있는 자오차오专车라는 것입니다. 자오차오는 중국어로 조조죠. 조조인데 이 조조라는 단어가 사실 이제 호랑이도 제 말하면 온다라는 뜻으로 쇼자오차오, 자오차오지우다에서 그러니까 호랑이도 제 말하면 바로 온다라는 뜻의 그 네이밍을 상당히 좀 잘한 것 같은데 이 차량에 대해서 좀 이 서비스에 대해서 좀 소개를 드리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는 지리자동차라고 해서 중국에서 큰 이제 자동차 제조회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찌 보면 현대자동차가 이런 공유 차량 서비스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15년도부터 시작을 했었는데 그렇게 최근에 눈에 띄지 않다가 그러니까 예전에 눈에 띄지 않다가 최근에는 상당히 눈에 많이 보이는 일선 도시에서는 상당히 지금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전에 띠리보다 상당히 많은 이제 할인 쿠폰을 보낸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제가 저 오른쪽에 있는 이제 샹글라 호텔에서 선전 그 오관심 TNT를 가게 되는데 이게 56원이 26.86원밖에 안 되는 거의 반값 정도 그렇게 안 되는 금액으로 갈 수가 있고요. 또 하나 이제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그 지리자동차에서 나오고 있는 전기자동차, 친환경 자동차를 이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기 차 번호를 보시면 약간 녹색으로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전기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녹색의 자동차 차량 번호를 달게끔 되어 있습니다. 국내에서 보면 최근에 약간 파란 파스텔 톤으로 되어 있는 거랑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런 차량이 일선 도시에서 다시 이렇게 나오고 이 회사 같은 경우에도 2018년도에 최근에 주목받는 스타트업 그 유니콘으로 등장할 정도로 지금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으로 이번 달에 저기 서울에서 위치 생태계 컨퍼런스가 하나 열렸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위챗에 관련된 위챗페이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이제 정보들이 나왔었는데 지금 월간 이 액티브 유저 같은 경우는 한 10억, 위챗페이의 사용자 수는 한 8억 명 정도가 된다라고 나오고 있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카카오톡과는 사실 다른 양상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 안에 웬만한 뭐 게임이라든지 쇼핑이라든지 뭐 다양한 이제 오토 서비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한눈에 들어와 있고 볼 수 있고 사용할 수 있는 거대 플랫폼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번 행사에서는 이제 국내의 기업들이 중국 사람들을 타겟으로 어떻게 이 위챗페이를 활용하고 마케팅하고 응용하는지 거기에 대한 전반적인 위챗페이에 대한 소개가 있었던 이런 행사가 있었고요. 말미에는 이제 글로벌로 진출할 생각 없느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중국 사람들만이 아닌 해외 사람들, 글로벌로 사용할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은 아직까지 각 국가의 뭐 제재 때문에 국내도 마찬가지지만 당분간 진출할 계획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조금 더 좀 설명드리고 싶은 다양한 기능들인데요.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서울페이, 제로페이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고 소득공제에 여러 가지 40% 할인을 준다라는 혜택을 준다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청소년들 혹은 부모님들 이렇게 세대에다가 이 위챗페이에 대한 어찌 보면 기프트 카드, 선물 카드의 개념으로 해서 친슈카라고 해서 이 가족 친지한테 줄 수 있는 용돈의 개념을 이제 부과를 해서 보시면은 왼쪽에 이 클릭을 하게 되면 이제 가족 카드가 나오고 가족 카드에 대한 화면이 가운데 뜨게 되고요. 월간 이 한도액은 3,000위안, 우리나라 돈으로 약 10만 원 정도가 되는 금액으로 그러니까 부모님
그러니까 아버지, 어머니, 그다음에 자녀 2장까지 해서 총 4명한테 이 돈을 줄 수 있는 개념으로, 이 용돈의 개념으로 지금 나와서 은행에 카드가 없든 신용카드가 없더라도 중국에서 이 전 연령층이 손쉽게 쓸 수 있는 이러한 기능들도 지금 보여주는 간단한 정보 오늘 소개를 드리고요. 그리고 다음 달 바로 11월 11일 우리나라한테는 대부분 빼빼로 데이겠지만 중국에서는 슈앙시이라고 해서 이 슈앙시이는 이제 최대 이제 쇼핑 페스티벌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제 올해가 딱 10주년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거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될지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작년 같은 경우에는 약 50조 가까이 하루에 50조 가까이 거래액이 나왔던 건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뭐 블랙 프라이데이 같은 이런 행사에 비해서 혹은 우리나라에서 하는 이제 코리아 셀 페스티벌 한 달 정도 하는 금액에 비해서 무려 4배, 혹은 7배 이런 식으로 해서 상당히 이 한 만에 엄청난 거래 금액이 나오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게 이제 이번 11월 달에 바로 다음 주죠. 다음 주에 이 페스티벌이 또 열리게 되는데 지금 엄청난 마케팅과 프로모션을 이미 하고 있는 상태고 저도 최근에 이 슈앙시 관련해서 몇 가지를 샀는데 상당히 많은 프로모션과 세일 할인 혜택을 많이 주고 있다 보니까 특히 올해는 좀 더 많이 나오지 않을까, 거래 금액이 나오지 않을까. 지난번보다는 이 올해 11일이 일요일이라서 주말이다 보니까 거래액이 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간단한 내용들을 오늘 좀 소개를 해드렸고요. 다음 달에는 또 이 슈앙시에 대해서 좀 더 분석을 하고 정리하는 그런 소개를 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와디즈에서 투자사업 관리하고 있는 권동순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아마 다들 아실 것 같지만 간단히 워밍업하는 차원에서 크라우드 펀딩의 종류를 좀 말씀을 드리면 엔젤 투자나 부시 투자랑 마찬가지로 기업에 대한 투자를 받는 투자형 크라우드 펀딩이 있고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해서 자금을 조달하고 그 제품이랑 서비스를 리워드로 보내주는 리워드형 크라우드 펀딩이 있습니다. 먼저 리워드형 크라우드 펀딩의 10월 뉴스 중에서 좀 인식하시는 좋은 트렌드를 좀 말씀을 드리면 대기업에서 신제품을 발매를 할 때 리워드형 크라우드 펀딩을 원래도 이용을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대기업의 사내벤처가 점점 활성화되면서 조금씩 더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와디즈에서는 10월 달에 신세계에서 사내벤처 팀이 만든 부스다운 점퍼가 리워드형 크라우드 펀딩을 진행을 했었는데 왜 하는지 사실 궁금하잖아요. 네. 대기업이라면 충분히 유통책을 갖고 있을 거고 고객도 충분히 확보할 수 있을 텐데 왜 크라우드 펀딩을 할까? 아까 궁금하실 것 같은데 좀 말씀을 드리면 먼저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의료 쓰레기를 줄이겠다라는 컨셉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필요한 양을 예측을 해서 그 양만큼 생산을 하고 재고를 줄이겠다라는 컨셉을 갖고 있는데 그게 크라우드 펀딩이랑 상당히 잘 맞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신세계의 부스다운 점퍼 같은 경우에는 생산이랑 유통 과정을 소비자랑 직접 소통을 하면서 피드백을 받아서 만들고자 하는 니즈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크라우드 펀딩이랑 되게 잘 맞았고요. 그리고 이 제품을 출시를 할 때 신세계라는 브랜드라던가 아니면 이 제품의 스펙만을 강조하지 않고 가지고 있는 스토리 그리고 여기 자체 고유한 새로 만든 브랜드를 좀 강조를 해서 알리고 싶고자 하는 니즈가 컸기 때문에 크라우드 펀딩이라는 스토리가 강조된 그런 플랫폼을 이용을 해서 펀딩을 유치했습니다. 그리고 투자형 펀딩 쪽에서 10월 트렌드를 좀 말씀을 드리면 크라우드 펀딩으로 투자를 받은 기업은 후속 투자나 추가 투자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좀 더 많아지고 점점 더 그 기회가 확대가 되고 있어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와디즈에서 진행했던 기업인데 그린이라는 제1차 산업을 타겟으로 하고 있는 스타트업이고요. 지금 공모로 해서 크라우드 펀딩 성공을 하고 3호로 해서 추가 투자를 유치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투자형 크라우드 펀딩 성공하고 나서 규모 있는 투자 유치 기회가 확대되는 이유는 크라우드 펀딩을 하다 보면 대중들에게 알리게 되고
그렇게 되면서 투자를 유치하는 과정에서 직접적으로 피드백을 주고받게 되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신뢰성이라던가 성장성이라던가 이런 걸 확인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추가 투자를 더 하고 싶다라는 니즈가 상당히 많고 더 많은 투자를 하고 싶다라는 니즈도 많아요. 그런데 투자형 크라우드 펀딩은 현재 법적으로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뭔가 그런 엔젤 투자 매칭 펀드나 K 크라우드 펀드 같은 그 정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후속 투자를 할 수 있는 추가적인 기회를 만들고자 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많았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트렌드가 생겨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와디즈 같은 경우에는 올해 이번 달 지난주에 프리미엄 서비스를 런칭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투자형 크라우드 펀드 관련해서 아마 다음 달 초에 좀 발표될 정책에 대해서 조금 먼저 말씀을 드리면 원래 법적인 한도가 좀 있어요. 업력 7년 이내의 기업만 할 수 있고 1년간 한 기업이 최대 7억까지 투자를 받을 수 있는데 이 부분이 모든 중소기업으로 확대가 되고 1년간 투자 가능한 금액이 15억 원으로 확대가 될 겁니다. 그리고 전문 투자지 요건이라던가 광고 요건이라던가 이런 부분도 완화가 될 예정이에요. 그래서 시장이 점점 더 커질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고요. 2016년 1월부터 현재까지 투자형 크라우드 펀딩은 약 36만 명의 사람들로부터 695억 원 정도의 자금을 조달을 해서 385배 상가 투자 유치를 성공을 했습니다.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서 데이터 좀 정리를 했고요. 네, 이상입니다. 저는 와디즈의 권옥신이고요. 크라우드 펀딩 관련해서 궁금한 점 있으면 언제든지 메일 보내주셔도 괜찮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BLT 특허분야사 정세균 변리사입니다. 네, 이번 달에는 다시 이제 상표 얘기를 한번 드리려고 들고 왔고요. 상표 등록 가능성을 높이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가 상표 일단 식별력 중심으로 되어 있는데 상표 등록 요건이 여러 가지 있어요. 그 중에서 식별력이라는 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여기 보시는 것처럼 상표라는 것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지정 상품이라는 것과 이제 표정의 결합입니다. 그러니까 표정이라는 거는 이제 저희가 보통 상표라고 얘기하는 그 이미지를 의미하고요. 그것과 상품이 조합이 된 거를 이제 상표 출원을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되는데 이제 등록을 받으려고 하면 식별력이 있는 상표만 등록을 받을 수 있고 그리고 먼저 출원되거나 먼저 등록된 상표가 있으면은 등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 중에서 이제 가장 첫 번째로 저희가 판단하는 게 식별력이라는 개념인데요. 이게 뭐냐면 밑에 이제 상표법상 개념을 본다 그러면 자기 상품과 타인의 상품을 식별할 수 있는 것을 상표라고 합니다. 근데 식별력이라는 건 그러니까 타인의 이게 상표인지 아닌지도 모르겠고 누구 건지 모르겠는 거에 대해서는 식별력이 없다라고 해서 상표를 등록을 주지 않습니다. 등록을 주지 않는 얘가 지금 좀 이미지 위치가 깨졌는데요. 지금 안 주는 예시들이 이렇게 7가지가 있어요. 상표법상으로 있는 건데 보통 명칭, 일반적으로 칭하는 명칭이거나 관용적으로 쓰는 거거나 아니면은 성질 표시, 그러니까 이게 좋다라는 그런 거라든지 아니면 이게 어디서 생산되는 거다 그런 걸 나타내는 것들 이런 것도 안 되는 거고요. 지리적 명칭, 그다음 흔한 성, 그리고 정말 간단하고 흔한 표정, 삼각형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주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식별력 없는 표정, I can do it 이런 것들은 안 준다라고 이제 되어 있는 거 판례도 되게 많습니다. 일단 그리고 이제 식별력이 없는 상표로는 판례도 되게 많이 나와 있는데요. 여러 가지 있지만 멕시칸 양념통닭 이런 거는 멕시칸 느낌의 양념통닭이다라는 걸 딱 직감시킬 수 있기 때문에 상표를 주지 않는 사례들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등록이 안 된다만 저희가 말씀드릴 수는 없기 때문에 일단 어떤 식으로 해야지 상표가 등록이 되는지 저희가 진행했던 사례들을 봐서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게 첫 번째 전략이 식별력 없는 문자를 도안화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텍스트만 가지고 저렇게 있던 거를 등록을 받으려면 옆에처럼 도안화를 하는 거예요. 하나씩 좀 볼게요. 첫 번째로 반기라는 상표가 있는데 이거를 이제 반기는 이제 한 개 먹는 것보다 좀 적은 양 이런 걸 의미하는 텍스트가 되는 건데요. 이걸 그냥 텍스트로 내면은 등록 가능성이 없는데 여기 좀 밥그릇에다가 반기 글자를 또 예쁘게 한 다음에 위에다가 반기라고 썼습니다. 이런 식으로 텍스트를 도안화를 시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고요. 두 번째는 혼자 공부하는 힘이요. 이거는 교육 쪽 관련된 이제 상표인데 혼자 공부하는 힘 하면 이거는 또 식별력이 없을 수 있겠죠. 그런데 여기 보시면은 혼자 공부하는 힘에다가 위에 책 모양도 있겠지만 끝에 힘을 히읗에다가 느낌표를 표현했습니다. 이걸 통해 가지고 도안화가 됨에 따라서 상표 등록이 될 수 있었고요. 그리고 다 풀려라는 것도 있는데 이거는 이제 지정 상품이 자동차용 윤활제였습니다.
이것도 이제 그냥 다 풀려 텍스트만 돼 있으면 시발력이 없을 수 있는데 이렇게 도안화를 해가지고 지금 뭔가 풀려 있는 듯한 이런 이미지를 결합시킴에 따라서 지금 상표 등록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M자로 되어 있고 R자가 되어 있는 텍스트 형태가 있는데 단순히 이런 것들은 간단하고 흔한 표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안 되지만 지금 M 모양을 다양하게 지금 표현했습니다. 이렇게 도안화를 하면은 등록을 받을 수 있고요. 밑에 R도 저기 R 모양의 지금 이어폰 관련된 업체인데요. 저기도 이제 저런 식으로 등록을 받았고요. 다만 이렇게 등록을 받는다고 했을 때 그냥 일반적으로 M을 쓰는 다른 형태의 M을 쓰거나 M 텍스트만 쓰는 사람들에게 내 상표를 썼다라고 주장을 할 수는 없습니다. 자, 그걸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시발력 없는 문자에다가 이제 도형이나 문자를 다른 도형 아니면 다른 문자를 결합해서 하는 경우들을 말씀드립니다. 옆에서 보시면은 뭐 이런 간단한 일반적인 시발력이 없을 수 있는 텍스트가 있는데 그거를 이런 식으로 바꿨습니다. 그렇게 등록됐던 케이스인데 하나씩 좀 자세히 보면요. MN이라고 하면 이것도 영문으로 연결이 된다고 했을 때 이건 간단하고 흔한 표장으로 봅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는 MN 밑에다가 그 다음에 이 전체, 이걸 줄임말인데 그 전체를 필기체 형태를 이렇게 같이 썼습니다. 이렇게 약간 도안화가 되고 도형이 붙음에 따라서 이거는 등록이 될 수 있었고요. 그리고 한남동행이라는 이 있는데 한남동행 한다 그러면은 유명한 지명 쪽으로 간다 이런 게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시발력이 없을 수 있는데 여기다가도 앞에다가 알파벳 로고 같은 거라든지 도형을 붙임에 따라서 등록이 됐습니다. 그리고 과학의 본성 카드 이런 건 교육용 학습 카드 쪽 거였는데 이것도 그냥 하면은 시발력이 없을 수 있는데 하나씩 글자를 깠습니다. 과본카라고 한 다음에 과학의 본성 카드 이런 식으로 출원을 했을 때 등록이 된 케이스가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두 가지 방식은 첫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텍스트 자체를 도안하는 방식이 있고요. 다른 방식으로는 그 텍스트에다가 다른 도형이나 문자를 결합시켜가지고 등록을 받는 방식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상표를 등록받을 수 있고요. 그 다음으로 또 한 가지 방식은 이거는 이제 스타트업에게 적절하지 않은 방식인데 대기업들은 이런 식으로 등록을 받습니다. 상표법상 보면은 기타 사용에 의한 시발력 취득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처음에는 시발력이 없었는데 이 업체가 광고를 열심히 하고 물건을 열심히 팔다 보니까 이 그 명칭은 이 상표다라고 알려지게 된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는 시발력이 생겼기 때문에 상표 등록을 줄 수 있다라고 하게 됩니다. 이때 이제 유명해진 정도는 상당히 높아요. 그냥 유튜브에 좀 올라간 정도, 뭐 블로그에서 아니면 뭐 페이스북 같은 데 좋아요 이런 게 몇 번 된 정도 이런 걸로는 안 되고요. 되게 여기 보시면은 뭐 막대한 매출과 광고로 인해서 주지저명할 정도로 인정이 돼야 되고 그 이유가 이런 게 돼야 되는 건데 새우깡 같은 경우도 그냥 새우 과자입니다. 새우깡이라는 거는. 근데 계속 팔리다 보니까 이게 새우깡 자체가 이제 식별력 있게 돼서 특정 업체가 가질 수 있게 되는 거고요. 신라면도 매운 라면이지만 이게 계속 쓰임에 따라서 식별력을 획득할 수 있었다. 이것도 이제 기술적 표장이라는 게 이 성질을 나타내는 건데 맵다는 뜻이지만 특정 업체의 상표로 식별이 되게 된 거죠. 그 외에도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하자면 저희한테 보통 의뢰를 주시면은 상표를 등록받고 싶다라고 하시면 텍스트만 다 가져오십니다. 그렇게 했을 때 저희가 등록받기 어렵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뭐 표장을 바꾸는 거를 뭐 고민을 하실 수도 있는데 이러한 방식으로 뭔가 우리가 실제 쓰면서 외부에 노출을 시켰을 때 좋게 보일 수 있는 형태로 바꿔가지고 상표를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발표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횟수로 대표한 지 거의 4년인데 매달 나왔어야 되는데 중간에 저도 빠진 적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 사이에 저도 많은 변화가 있어서 회사를 옮겼습니다. 그 스타트업 할 때마다 사실은 이제 몇 년이다 보니까 주제가 좀 중복이 되는 부분이 있고 같은 얘기 말씀드리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는 제가 했던 그 실제 사례들 위주로 알아듣시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스타트업 회사를 창업하실 때 여러 가지가 있어서 법률적인 이슈를 검토하셔야 됩니다. 처음에 사업 구상, 이 사업이 법률적으로 타당한 사업인가, 그리고 비즈니스 모델이 맞는가, 그리고 사업을 어떻게 시작할 것인가, 법인을 할 것인가, 개인 사업을 할 것인가, 사람을 구해야 되고요, 회사를 설립해야 되고, 자금을 구해야 되고, 투자를 받아야 됩니다. 근데 이제 회사를 생각했을 때 주식회사를 많이 세우시죠. 아니면 합자를 세우시죠. 처음에 이 회사의 소유가 누가 될 것인가? 보통은 창업자 1인이 소유고 창업자 한두 명이 소유하는 경우가 많겠죠. 그래서 중간에 돈을 받게 되고 투자를 받게 되고
그럼 투자자의 권리는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 라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 회사가 좀 커지면 이제 회사의 근로자를 뽑게 되죠. 그럼 근로자들과 어떤 계약을 가지고 어떻게 일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돈을 받게 되면 투자가 있으면 투자자 내지는 실권자들이 됩니다. 이 사람들이 회사에 돈만 넣고 가만히 있지 않죠. 어떤 권리를 행사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회사가 보통 설립할 때 제가 몇 년 전까지 말고 여기 와서 이제 주간 계약을 체결하셔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파운더스 어그리먼트 창업자들 간에 그 주주간이든 어쨌든 창업자들 간에 계약을 반드시 체결하셔야지 아무리 친한 창업자라도 실제로 사업을 하다 보면 부딪히고 깔림을 받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합의를 명확하게 하시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많이 드렸었어요. 근데 그 회사 이 주식회사라는 단순히 뭐 아시겠지만 주주들 몇 명이서 여기서 결정하는 게 아니라 기본적인 모든 사람들은 법률에 따라 이사회가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사회는 이사들의 모임이죠. 이사는 뭔가요? 주주들이 뽑은 사람이 이사입니다. 마치 우리가 선거를 해서 주민, 시민이 뽑은 시장, 국회의원들이 결정하듯이 이사회가 대부분의 일을 다 결정합니다. 주주총회에서 선임, 거래에 대한 승인, 신주관에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주주총회라는 게 있어요. 마치 이제 전체 다 모여서 하는 거죠. 주주총회는 회사의 기본적인 관계 사항, 회사의 해산이나 자본감소, 이사감사, 선임 회의, 부담 이런 것들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회사에는 또 뭐가 있냐? 정관이라는 게 있습니다. 정관 들어보셨죠? 여러분 이거 보통 설립할 때 정관 신경 안 쓰고 인터넷이나 아니면 법무사들 이렇게 샘플 갖다가 쓰시는데 나중에 수정할 때 그게 되게 걸리는 경우가 많아요. 정관에 어떤 조항이 있냐에 따라서 회사의 그 투자 내용이나 계약 관계가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정관에 이제 부여해야 될 부분이 주식 양도 제한 규정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소규모 회사는 A와 B가 주식을 두 개를 나눠서 쓰고 있는데 B가 A 부의 주식을 팔아버리면 회사의 기본적인 설립이 위태로운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정관에 대해서 제한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정관도 뭐였냐 주식 매수 스톡옵션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스톡옵션 얘기 많이 들으셨죠? 스톡옵션은 아무한테나 줄 수 있는 게 아니고요. 회사를 위해서 열심히 일한 사람한테 주는 거예요. 그 외국에 있는 사람한테 주는 게 아니고 회사에서 창업자가 내가 열심히 해서 스톡옵션 준다 이런 걸 말해야 됩니다. 회사의 근로자 내지 임원들 중에 열심히 일하시는 분한테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주주들은 또 신주인수권이라고 해서 이게 그 미국에서 요즘 많이 나온 베스팅이라는 게 있습니다. 미국에서 그 스타트업이나 회사에서 일할 때 베스팅 조건 얼마 얘기하는데 이 주식을 어떤 조건 하에서 대주주나 다른 사람들이 배정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이론적인 거고 주주관계에서 예시를 하나 들어주시겠습니다. 예. 이게 그 최근 작년인가요? 지금 사실 이런 계약들이 이제 어느 정도 템플릿이 확대돼서 시중에서 많이 돌아다니거든요. 어떤 그 회사가 스타트업 투자를 했어요. 어떻게 계약하냐? 이렇게 전문이 이렇습니다. 우리는 돈을 넣어서 신주를 유지합니다. 신주 유지를 가지는데 지분을 가지고 투자자는 이런 지분권을 표창하는,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게 K-큐브에서 카카오에 있는 회사가 투자했는데요. 회사가 5명이나 이사를 두고 그 투자자가 투자금을 주는 대신 이사를 지분할 권한을 줍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이 투자금을 받는 순간 투자자가 지명한 이사가 와서 회사의 자금 관리나 사항들에 대해서 의결권을 가지는 거예요. 그 이사의 선임 회의권이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사실 투자자가 지분이 50% 넘지 않아도 이 계약에 따라서 투자자 지명 이사의 동의가 없이는 회사의 중요한 사항들을 결정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톡옵션이 있죠. 스톡옵션은 10% 고민해서 부여줬습니다. 10% 고민하는 게 무슨 말이냐? 회사의 전체 발행한 주식 내 10%라는 얘기인데요. 이건 기본적인 일반적인 범위고 만약에 여러분 회사가 벤처기업에 인증이 받게 되면 이 범위는 40%까지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게임 회사들이나 IT 회사들 주주 임직원들한테 스톡옵션을 많이 줍니다. 그리고 투자자의 동의권이 있죠. 이런 기본적인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 투자자한테 동의를 하다. 이 내용을 다 해보면 회사를 운영하는데 투자도 할 수 있는 건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이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정보주주권, 주주들은 회사에게 이런 것들도 공지를 해야 돼요. 항상 중요한 사항들을 공지해야 돼요. 그래서 주주들은 8년 동안 회사에 근무해야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투자를 받으면 뭐 8년이나 10년이나 회사에 근무해야 될 중간에 나갈 수 없습니다. 그럼 내가 아프거나 내가 무슨 개인적인 일이 생겨서 나가면요. 하면 서면 동의를 받아라. 그리고 회사에 어떤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IP라든가 기술이 있으면 다 내놔라. 두 번째, 또 퇴직하고 1년 동안 공정업계 가면 안 돼. 그건 그때 시작까지 있죠. 그래서 돈을 투자를 받는다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시겠죠? 양도제한, 여기서 이제 주식 양도제한 계약서에서 함부로 투자자 돈을 남의 주식을 넘기지 마라. 그 주식을 우선 매수권이라고 해서 남한테 넘길 때도 반드시 투자자한테 일단 당신이 먼저 사실래요? 라고 친절하게 설명을 해줘야 되지, 안 하고 네 맘대로 하면 너는 손해를 당해야 돼. 공동매도권은 뭐냐? 내가 주식을 팔려고 할 때 어떤 더 좋은 조건으로 팔려고 할 때 이 투자자의 주식도 같이 팔아야지 이거만 단독으로 팔면 절대 안 돼. 그래서 당연히 너는 손해를 당해야 돼. 그리고 이제 상환자나 우선주의 이익대자 전형에서 공개권은 주식이 회사 이익 발생을 내 거로 줘야 되고, 회사가 해산할 때는 그 회사의 가치, 회사의 여기서 회사의 기업 가치를 880억으로 산정을 했어요. 그래서 이 회사의 청산하는 회사가 청산할 경우에 자녀회사를 우선적으로 투자자에 줘야 돼요. 그리고 뭐 주식이 상장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있고요.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 종료에 풋옵션이 있는데요. 이게 가장 크리티컬한 거예요. 투자자는 대상회사 또는 주요주주, 다시 말해서 개인들이죠. 개인들한테 어떤 이런 계약 위반 내지 고의가 있을 때 지금 내가 인수한 주식을 네가 다시 사. 풋옵션이라는 게 뭡니까? 팔 수 있는 권리. 그러니까 주요주주한테 너 다시 내 주식을 샀지만 네가 개인적으로 다 물어내. 라는 일종의 연대해준 거예요. 유사한 조건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그 계약 위반이 있을 때는 개인적으로 다 물어내야 되고, 뭐 실무적으로 풋옵션 행사에서 그 사람에게 청구하는 경우가 많지는 않아요. 우리나라에서는 기관 투자자들 이름만 하는 거에 대해서 뭐 꺼리는 부분이 있는데, 요즘 개인 투자 조합 만들어가지고 투자하시는 분들 많이 있고 소규모 투자도 많은데, 이런 조항을 넣어가지고 창업자 개인을 돌아가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 비밀유지 통지 이런 기관 현상. 이게 이제 보시다시피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이게 주주간 계약입니다. 원래 주주간 계약은 창업자들끼리 해야 되는데 이 계약은 투자자가 주주로 들어오면서 이 특별한 주주를 위해서 계약을 체결합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또 투자 계약서, 신주 인수 계약서는 별도로 있어요. 그거는 이제 회사의 내부 관계를 주는 거죠. 내부적인 관계를 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향후에 투자를 받으신 걸 생각하실 텐데, 그 전에 회사의 어떤 그 기본적인 이사회, 중에 회사의 운영 방침에 대해서 한 번쯤 점검을 하시고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되겠다는 걸 진짜 고민을 하셔야 돼요. 실거래계에서는 사실은 이 계약서는 그렇게 불리한 계약서가 아닙니다. 그보다 훨씬 더 가혹한 계약 조건을 요구하는 투자자가 많기 때문에 투자를 잘 찾으실 때도 지나치게 뭐 아까 말씀드린 개인의 어떤 책임을 강조하는 이런 풋옵션 내지 연대보증을 강조하는 계약 투자가 있다면 저는 사실 그런 투자를 받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또 저거 찾아보시면 또 건실한 투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상 말씀드렸고요. 또 궁금한 사항은 메일로 들어주셔도 되고 찾아뵙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크라우드펀딩 플랫폼 크라우디의 이원 팀장을 맡고 있는 김가을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주제는 유튜브에 있는 것처럼 ICO 말고 크라우드펀딩이라는 주제인데요. 여기 많은 분들이 블록체인 협업에 계시거나 아니면 전문가분도 많이 계실 텐데, 아시다시피 이제 현재 한국에서는 정부 지침상 ICO가 금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10월에 뭐 어떤 정부 정책이 나온다, 혹은 11월에 어떤 정부 정책이 나온다, 혹은 뭐 제주도에 특구가 생성될 것이다, 뭐 이러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아직까지 뭐 구체적으로 결과물이 나오거나 하지는 않은 상태인데요. 잠깐 토큰 이코노미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아시다시피 주식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발생하는 이익을 소수만 가져가는 것에 비해서 토큰 이코노미의 핵심은 이런 그 발생하는 업사이드를 구성원들이 모두가 같이 공유한다는 것에 큰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요. 이 토큰 이코노미를 구현하는 데 있어서 퍼블릭 세일은 필수 불가결한 요소입니다. 그런데 현재와 같이 이제 적은 것처럼 아무리 대를 놓지 않는 소식이라고 적었는데,
이런 식의 상황일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막연하게 막게 된다면 국내 기업이 이제 혁신적인 기업을 나타나게끔 하는 것을 방해를 하거나 혹은 새로운 고용을 창출하는 데 있어서 충분히 방해가 될 수 있는 걸림돌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지금 현재 우리가 국내에서 ICO를 만약에 한다라고 했을 때 처벌할 수 있는 근거는 어떤 것이 있을까를 먼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예상하고 있는 것은 불법 유사수신 행위라는 건데요. 여기 적혀 있는 것처럼 유사수신 행위는 은행법, 저축은행법 등에 의한 인가나 허가를 받지 않거나 등록, 신고 등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를 말하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제 뭐 원금을 네가 나한테 얼마큼을 주면은 내가 미래에 너한테 얼마큼을 줄게, 이렇게 미래 수익을 보장하는 경우를 불법 유사수신 행위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 현재 상태에서 국내 기업이 이제 국내 홈페이지를 만들고 ICO를 진행을 하게 되면은 불법 유사수신 행위로 볼 개연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은 해외로 나가야 할까요? 국내 기업이 이제 해외로 나가게끔 이제 마음을 먹는데도 많은 걸림돌이 있는데요. 뭐 아시다시피 해외 법인을 설립을 해야 하고, 그다음 홈페이지도 구축을 해야 되고, 외국화 거래 생각을 해야 되고, 생각할 요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물론 뭐 싱가포르나 뭐 몰타나 스위스 같은 곳에서 블록체인 뭐 허브 도시 같은 걸 구축을 해서 이제 뭐 전 세계에 있는 많은 기업들에게 ICO를 지원을 하고 있긴 하지만 그렇다고 무조건 국내 기업들이 가자라고 하기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까지 제한이 많고 준비해야 할 것도 많은 상황입니다. 그럼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생각한 해답은 크라우드 펀딩입니다. 크라우드는 크라우드 펀딩을 활용하는 것이 국내에서 유일하게 합법적인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크라우드 펀딩이라는 것 자체는 ICO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 개념이 이제 온라인에서 불특정 다수에게서 돈을 모은다는 기본 개념은 똑같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온라인에서 불특정 다수에게서 돈을 모을 수 있게끔 하는 법안이 2015년 9월에 발의된 온라인 소액 투자 중개업입니다. 적혀 있는 것처럼 이 법안입니다. 그래서 이 법안을 이제 온라인 소액 투자 중개업이라는 것을 할 수 있게 되면은 온라인에서 불특정 다수에게서 돈을 모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저희 크라우드는 이 금융위로부터 이 온라인 소액 투자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라이센스를 갖고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라이센스를 가지고 현재 증권형 크라우드 펀딩을 진행을 하고 있고, 그 라이센스의 부수 업무로 리워드형 크라우드 펀딩도 같이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아직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토큰을 어떤 식으로 볼지에 대해서 규정이 되어 있는 게 정확하게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것을 유가 증권으로 해석을 하게 된다고 하면은 증권형 크라우드 펀딩으로, 그렇지 않다면은 리워드형 크라우드 펀딩으로 진행을 할 수가 있다는 건데요. 리워드형 크라우드 펀딩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제품이라도 기부 또는 후원 형태로 참여할 수가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앞에 말씀드렸던 문제가 될 수 있는 불법 유사수신 행위에 대해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온라인 투자 중개업 라이센스를 저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가 있고요. 물론 이제 또 여기서도 나눌 수가 있는데 에셋토큰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저희가 생각하기에 유가증권을 현재 개혁성이 있기 때문에 조금 저희가 아직은 진행을 하고 있지 않고, 대신에 서비스 내에서 재화가 실현될 수 있는 유틸리티 토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리워드형 펀딩으로 진행하기에도 충분히 적합하다고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ICO 같은 걸 하게 되면은 이전용 같은 게 필요한 경우들이 대부분인데, 이제 크라우드 펀딩을 이용을 하게 되면은 이제 법정 화폐인 원화로 결제를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카드 결제도 당연히 가능하고요. 그리고 프로젝트가 이제 종료가 되게 되면은 이제 참여자들의 정보를 볼 수가 있기 때문에 KYC에 대한 부분도 어느 정도 해결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은 리워드형 크라우드 펀딩을 이용하게 된다면 블록체인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팀을 후원하는 분들, 이제 금전적으로 후원을 해주시겠죠. 이런 분들에게 유틸리티 코인을 리워드로 제공한다, 이런 형태로 진행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크라우드에서는 지금 이제 보시는 것과 같이 이미 토큰 크라우드 펀딩이 진행 중인데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블록체인을 통해서 여행 커뮤니티를 만들고자 하는 트래블 디네이션이라고 하는 서비스가 토큰 크라우드 펀딩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제 참여자들이 이제 이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서 프로젝트에 펀딩을 하면은 프로젝트 펀딩을 하실 때 지갑 주소를 적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지갑 주소를 적으시면은 여기 이제 이 서비스 내에서 사용되는 유틸리티 토큰인 MP 코인이라는 이 MP 코인을 적어주신 주소로 보내드리는 형태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이제 크라우드 홈페이지에서 보실 수 있으니까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크라우드가 이제 크라우드 펀딩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면, 아까 처음에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토큰 이코노미 구현에 있어서 퍼블릭 세일은 필수 불가결한 요소이고요. 이제 아직까지는 현재는 법적인 근거가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에 프로젝트 추진이 국내에서 프로젝트를 추진하기에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거나 아니면 해외로 이슈될 수 있는 개연성이 충분히
클라우드는 현재 법제도 하에서 불법 유사 수신 행위가 아닌 합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서 이 생태계 형성에 일조하고자 하고요. 향후에 이제 이것을 뭐 유가증권이라든지 아니면 실물 자산이라든지라고 규정을 하면 그에 맞춰서 크라우드 펀딩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아직은 진행하고 있지 않지만 에세트코인 같은 경우에 이것은 유가증권이다라고 해석을 하게 되면은 이제 지금 증권형 크라우드 펀딩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에 관한 심사나 공시 등을 성실히 이행을 해서 진행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아직까지는 그 미술 토큰 같은 경우에는 유가증권을 볼 수 있는 근거가 전혀 없기 때문에 현재 저희는 실물 자산으로 간주를 해서 유가증권 크라우드 펀딩을 진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아까 보시는 것처럼 지금 이미 진행하고 있는 토큰 크라우드 펀딩도 있고요. 아직까지도 저희도 계속해서 많은 프로젝트를 찾고 있으니까 관심 있으시거나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크라우드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행복한 공부입니다. 저는 지금 시애틀에 와 있고요. 오늘은 이렇게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공연 제품은 USA 스페셜리스트입니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지금 한국과 미국은 그런 트렌드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양쪽 나라가 같이 인기 있는 엑스포를 한다면 뭐니 해도 유튜브를 위한 서비스가 아닌가 싶을 정도로 의심스러운 틱톡입니다. 얼마 전에 투자 받았죠? 네, 좀 더 자세히보자면 지금 미국에서 가장 많이 출시하자마자 큰 돈을 버는 앱은 파이어볼스 3D라는 게임입니다. 이쁘죠? 네. 그리고 가장 그 조절의 게임보다 더 많이 돈을 벌고 있는 대세의 게임은 플리프피터 스타라는 거와 슬라이스라는 좀 심플한 게임이에요. 근데 이 1등과 2등 사이의 매출의 격차는 거의 3배 정도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튜브까지 보면 빅3 상위에 있는 아이들과 탑 10에 있는 프로그램이 거의 대등하게 빅3가 주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미국에서는 가장 인기있고 가장 돈을 많이 벌고 있는 것은 뭐니 해도 넷플릭스입니다. 그리고 넷플릭스 뒤에 누가 있냐? 유튜브가 있고요. 그 뒤에 바로 한국에는 멜론, 미국에는 판도라 뮤직입니다. 그리고 HBO가 바로 그 뒤에서 넷플릭스를 추격하고 있고요. 과거에 HBO는 이제 유통을 많이 콘텐츠를 했는데 이제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또 그 뒤에 유튜브 뮤직이 와 있고요. 그 다음에 유튜브 TV가 왔습니다. 그래서 유튜브 삼총사가 바로 넷플릭스와 대전을 하고 있고요. 그 대전을 하는 것 때문에 규모의 사이즈를 본다면 뭐 한 개 대 세 개 덩어리가 어떻게 더 크냐 작으냐라고 볼 수 있지만 실은 지금은 넷플릭스가 아주 우월하게 3배 이상의 월등한 매출과 인기를 독차지하고 있고요. 한 번도 안 써본다는 분들만 한 번 빠진 사람은 나오지 않는다고 하는 게 유튜브보다 더 없는 넷플릭스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최근에 미국 시장을 제가 분석을 여기 와서 해보니까 재미있는 거는요. 소프트웨어의 다양성 때문에 미국은 34%, 안드로이드는 27%가 게임 점유율입니다. 그래서 게임 소프트웨어의 다양성 부분에서는 iOS 유저가 non-게임 유저가 많이 시장이 오히려 확장됐고요. 반대로 안드로이드에서는 게임은 더욱더 안드로이드 유저가 더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미국에서는 파이낸스에 있어서 한국에서는 은행 주도의 앱이 있다면 이미 토스 많이 아시죠? 근데 미국에서는 벤모를 쓰고 있고요. 벤모 뒤에 있는 회사가 페이팔입니다. 근데 한국에는 토스를 누가 가져가느냐 본다면 글쎄요. 네, 모르겠네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라인이라는 소프트웨어를 소개할까 합니다. 라인은 여기서 오늘 저도 자전거를 버스를 놓쳐서 자전거를 타고 갔는데 교통수단의 하나의 수단이면서도 여행의 카테고리의 서비스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재밌는 거는 우버를 투자하는 구글 벤처스가 2억 5천만 달러나 투자를 했고요. 그 다음에 샌프란시스코에서는 저는 킥보드를 봤거든요. 전동 킥보드요.
압도적으로 자전거 전용도로가 있고요. 자전거로 가장 많이 애용하고 있는 프로그램인 것 같습니다. 재밌는 것은 버스 요금으로 제가 2.75달러만 갈 수 있는 거를 라이브로는 시간은 2배, 거리는 좀 비슷한 거리를 가도 버스 요금보다 조금 비싼데 건강을 위하고 그다음에 안전하게 자전거 전용도로를 이용하다 보니까 사실은 이것도 무한 중독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도 이 자전거 도로가 사실 현실적으로 좀 쉽지 않은데 만약에 이런 부분이 된다면 교통 부분이 많이 해소가 될 것 같고요. 이런 부분에서 한국도 조금 더 변화의 여지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다음에 시애틀 특집은 뭐니뭐니 커피시티, 커피에 대한 얘기죠. 지금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스타벅스만한 브랜드가 없어요. 그리고 지금 가장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수요를 보고 있는 중국도 역시 스타벅스가 장난 얼마나 샀냐고요? 놀라지 마세요. 1000만도 아니고 2000만도 아니고 그 이상의 유저가 스타벅스를 쓰고 있습니다. 미국에 말이죠. 그러니까 역시 커피시티, 커피나라 만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미국, 중국, 한국 각기 다른 스타벅스 소프트웨어들이 제공되고 있는데 특이한 거는 한국은 가정의 달에 있는 5월 달에 올해 최고의 매출을 기록했습니다. 역시 선물의 대체수단으로 스타벅스 상품권만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선물을 받으신 분은 스타벅스 앱을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선순환 구조가 반복되고 있고요. 사이렌 로드라든지 각종 이벤트가 미국도 장난 아니에요. 그래서 이벤트 같은 걸로 브랜드의 브라질도 높이고 매출도 높이는 걸로 스타벅스만이 높는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구글 맵이 한국에서는 잘 쓰이지 않는데요. 여기는 사실 구글 지도가 교통이나 음식점 정보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정확하거든요. 근데 여기 시애틀에서 제가 있는 월스턴 유니버시티에서 가장 추천을 받는 앱이 바로 이 On by Away라는 앱이고요. 이거는 사용자 중심으로 주변의 지도에 버스 정거장을 찍으면 거기서 탈 수 있는 버스 정보를 정확하게 보여주는데요. 구글 지도와 다른 점은 사용자 중심의 편의성이 조금 더 좋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길 물어보는 것 대신에 가까운 버스 정거장에 가서 목적지를 구글 지도로 찍은 다음에 On by Away라는 이 앱을 타서 버스 노선을 확인하고 가는데 굉장히 정확해서 굉장히 교통카드 하나로만 해도 시애틀에서 다니는 문제가 없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